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는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선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서 대법원이 칼을 뺐습니다. 뭐냐, 자 지금까지는 이제 형사 조치로 일관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부지법 사태 이 관련자들이 대부분 이제 이 판결이 다 끝났어요. 굉장히 이제 엄중한 판결들이 내려졌고 실형으로 이제 구속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형사 조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민사상의 손해배상 조치까지 취하겠다. 11억 원을 청구하겠다라고 밝혔어요. 다 핵심 인사인 5명에 대해서.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이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유라, 최순실의 딸이죠. 이 정유라 씨가 조국과 그 다음에 이제 안민석이를 이제 빗대서 말이죠. 왜 자기 어머니만 이렇게 옥고를 오랫동안 치러야 되느냐.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미요, 이 정유라 이 경우에는 지금 소송 비용이라든가 병원 비용 때문에 상당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후원을 호소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에는요, 지금 안보 관련 뉴스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핵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왜 핵 문제가 중요하느냐? 우선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핵 문제에 관해서 사실상 북한의 핵 비핵화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어요. 예, 물론 공식적으로는 미 정부도 그거는 절대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이 발언의 맥락을 본다면 언제라도 트럼프는 지금 북한 핵 비핵화를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여져요. 예, 트럼프 2기 정부 들어와서 특히.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내 조야에서도요, 이제 한국의 핵 옵션에 관해서 사실상 이제 거의 금기시하다 왔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미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 자, 이거를 조선일보의 박국기 특파원이 아주 친밀하게 수집을 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말이죠, 항상 얘기지만 결론만 말씀드린다면은 자체 핵 무력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대한민국의 땅에다가 갖다 놔야 된다. 요거를 말이죠, 이 핵 자산에 포함시켜서 상시 배치하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충분치 못하다. 그만큼 북한의 핵이 고도화되어 있다. 이런 지금 반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그래서 워싱턴에서 나오고 있는 전문가들의 핵 옵션에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침 정동영이가 또 지금 북한 핵과 관련해서 사고를 쳤어요. 자, 이미 말이죠, 북한 평양 인근의 구성에 농축우라늄 시설이 있다. 그 양이 어느 정도 된다. 요렇게 언론에 국회에서 말이죠, 요거를 갖다가 수치까지 인용해서 보도하는 바람에 미국의 민감한 정보 제한이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북한의 핵이 최초 북한 핵 신고에 비해서 지금 10만 배 정도 커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이게 논란이 야기되고 있어요. 야, 이게 참, 그러니 말이죠, 정동영이가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말이죠. 예, 이게 논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10만 배나 30년간에 늘었는데 북한이 비핵화에 나오겠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해요. 해석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지만은, 예. 자, 그래서 이게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정보기관장도 아니고 통일 정책을 다루는 통일부 장관이 요 민감한 북한의 정보를 갖다가 지 맘대로 이렇게 지가 트럼프도 아닌데 말이죠. 자, 이렇게 이제 발설하고 다니는 거 매우 안보 상황을 이거 정동영이가 이거 치매 걸린 거 아닌가도 모르겠어요. 자, 저도 그런 사람으로 안 봤는데 굉장히 경솔하게 발언해서 이런 사람이 계속 통일부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그야말로 실세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이재명하고의 관계 멘토잖아요. 멘토 정동영이가. 그러니까 일체 자르질 않잖아요. 참 큰일 났습니다. 예. 자,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막 흔들어댔지, 안에서는 정동영이는 지금 모든 게 지금 김정은이의 말을 갖다가 대한민국에서 대북 정책으로 실행에 옮기는 김정은이의 장관보다도 더 출중하게 노예적으로 지금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상당한 거 아니겠어요? 저도 정동영이가 잘 아는데 굉장히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이런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맨 먼저 말이죠, 좀 쉬운 주제에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정유라 얘기를 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유라. 예. 그래서 정유라는 오래 전부터 말이죠, 예, 본인의 이제 어머니가 이제
최순실 아니겠어요? 최순실만 왜 영장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풀어주지 않느냐? 예. 자, 요 지점을 굉장히 강하게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병원비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 변호사비도 없다. 그러니 후원을 좀 많이 해달라. 이런 이 프레임으로 SNS 글을 많이 올려놓는데, 저도 사실 인간적으로 말이죠.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정유라가 갖고 있는 SNS 글들을 보면 생각이 우리하고 비슷해요. 저는 그래서 인도적인 측면에서 참 안타깝다. 그래서 제가 보도를 가능하면 말이죠.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은요, 이 최순실의 건강이 약화돼서 선망 증세를 보이고 있고, 대소변도 가리지 못할 정도가 되고, 병원비 마련을 위해서 도움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머니께서 정말 심각하게 안 좋아서 작은 도움이라고도 구하고자 글을 쓴다. 그래서 올해로 11년차 수감 중인데, 이미 연세는 70을 넘었고, 허리, 어깨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 선망 증세 때문에 현재 대소변도 앉은 자리에서 볼 정도고 5, 6년 전 얘기를 마치 어제 일이라고 헷갈려 하신다. 뭐 치매 증상도 좀 있는가 봐요. 자, 그래서 아이들 셋의 여름방학이 겹친 데다가 병원 원칙상 보호자는 한 명밖에 상주할 수 없어서 간호통합병동으로 옮겼는데 병원에서는 간호사가 선망으로 대소변 처리조차 어려우니 노조에 가서 항의하겠다고 하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염증 수치와 선망 증세 때문에 하지 못한 수술을 이제는 해야 하는데 결국 병실로 옮겨 간병인을 구해야 한다. 병원비 불안한 속도도 그렇고 병원비 하나로 삶이 마비될 지경이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지만은 병원비까지 감당하기에는 한계에 부딪혔다라고 호소하면서 말이죠. 마치 바닷물을 양동이로 푸고 있는 기분이다. 안민석은 경기도 교육감에 조국은 떵떵거리며 잘 사는데 피해자의 삶은 이 지경이다. 저는 친구 일 돕고 빌리고 구걸해가며 병원비를 간신히 맞추고 있는 실정이고 엄마는 그냥 스스로 삶을 놓아버리고 싶다는 말만 반복한다. 복수고 재산 다시 돌려받고 땅에 떨어진 명예 회복하는 거 이제는 관심조차 없다. 하지만 엄마는 살리고 싶고 어떻게 버텨왔는데 엄마가 이대로 돌아가시면 저도 살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면서 후원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리고 후원금이 본인에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변호사에게 간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엄마 변호인에게 통장을 아예 넘겨놨다. 저에게는 단 1원도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수술 받으시면 당장 중환실에 가야 한다는데 엄마의 통장에 모두 압류돼 지금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신념을 지키고자 가족과 떨어져서 의지 하나로 버티던 이 노인을 본인의 부모 자식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목숨만은 지킬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을 드린다. 자, 이렇게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동안에 말이죠.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2020년도에는요, 수감 중에 낙상사고로 척추관이 다쳐서 수술을 받았고, 지난 6월 이틀에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3개월간 형 집행 정지 연장 결정을 받아서 현재 외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참 상당히 좀 안타까운 이런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서부지법, 예, 그야말로 이 법원, 지금 난입사건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우리 특히 청년들이 많이 이제 희생을 지금 본 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당히 그 많은 뭐 실형을 선고받은 것도 있고, 뭐 여하간 굉장히 법원에서 말이죠. 엄중하게 벌을 가한 바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그런데 이제 그걸로 끝나지 않고, 지금 민사소송 11억의 손배소를 끝까지 지금 매기겠다. 자, 이런 입장문을 내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법원이 이제 피해를 봤으니까, 이 법원은 누가 움직입니까? 판사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형사 조치 갖고서는 이제 만족을 못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게 동아일보 사설을 통해서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대법원이요. 서부지법 가담자들을 상대로 해서 11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들 중에 기물 파손 행위가 확인된 5명을 상대로 우선 복구 비용을 청구한 것입니다. 앞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묻는 추가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대부분이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공격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던 만큼 엄중한 조치가 뒤따른 것은 당연한 측면도 있다. 이런 법조계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서부지법은 작년 1월
윤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극렬 시위대의 폭동으로 처참하게 파괴됐고, 시위대는 벽돌과 철제봉으로 건물 외벽을 부수고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렸어요. 법원 내부로 난입한 뒤에는 영장 전담 판사들이 근무하는 7층으로 올라가서 판사실 문을 부수고 피시등 집기를 파손했습니다.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던지는 등 방화 시도로 보이는 행동까지 했고, 시위대는 경찰과 법원 직원들을 폭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동아일보 사설의 주장입니다. 저의 논평이 아니에요. 이 사설 내용을 여러분께 인용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 서부지법이 지난해 말 발간한 백서에 따르면 시설과 물품 피해액은 6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복구에만 11억 7천여만 원이 들었다는 거예요. 물적 피해만 컸던 게 아니고 당시 현장에 있던 법원 직원 25명 중에 상당수가 트라우마를 호소해서 심리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소화기로 위협하는 시대에 맞섰던 한 경찰관은 법정에서 죽는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특히 심각한 것은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사법부를 위협해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일이다. 당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판사는 이후 신상 덜기와 테러 협박에 시달렸다고 해요. 다른 판사들도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온라인상에서 좌표가 찍혀 공격을 당했어요. 1년에 한두 건이던 법관 신변 보호 요청이 작년 12건으로 늘어날 정도로 후유증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일부 난동 가담자는 출소 후에 유튜브에 나와 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매일 절을 했다거나 하나님이 악과 싸우라고 했다고 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행태도 보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에는 형사처벌은 물론 무거운 경제적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라고 동아일보 사설이 주장하고 있어요. 단순히 물적 피해를 물어내도록 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서부지법 폭동으로 고통을 겪은 판사나 법원 직원들이 입었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자,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요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서는요, 그냥 이 변호사들이요, 무료로 변호를 해줄 정도로 굉장히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좀 인도적인 측면에서의 배려를 많이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원에서는 강제로 난입을 해서 법원의 기분까지 이제 부접하겠다. 자, 그래서 형벌이 굉장히 무섭게 나왔는데 이 형사 형벌을 떠나서 민사성의 손해배상 소속관이 제기한 거는 지금 대법원의 의지가 굉장히 지금 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서부지법 사태는 말이죠. 이제 서부지법 지금 변호사협회 이쪽에서 또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그 관심을 갖고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도와주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정동영 장관이 말이죠. 정동영 장관이 그러니까 이제 바로 어제죠. 지금 이제 중구에 있는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2016 국제 한반도 포럼이 열렸어요. 여기서 개회사를 통해서 한 발언이 파동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34년 전에 북한이 국제 원자력 기구에 플루토늄을 90g을 추출했다고 신고했는데 34년 후에 최근에 지금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핵무기 57개를 가졌다고 말했다라고 하면서 30년간의 북핵 능력은 10만 배가 늘어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순간에도 북한의 핵 능력은 커지고 있고 과거와 같은 완전한 비핵화를 앞세우는 접근은 더는 지속하기가 어려운 현실이 분명하다. 자, 그래서 이렇게 10만 배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제 비핵화라고 요구하는 것이 더 어렵다, 요 발언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이죠. 북핵 능력이 30년 만에 10만 배로 증대됐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어요. 자, 참고적으로 북한은요, 92년도 IAEA에 최초로 신고한 플루토늄 추출량이 90g입니다. 90g. 그러니까 이거는 0.09kg이에요. 플루톤 추출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0g의 10만 배가 얼마냐? 바로 9,000kg에 달합니다. 자, 그런데 통상요, 이 플루토늄, 그러니까 핵무기 하나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플루토늄입니다. 플루토늄의 경우에는요, 보통 4kg에서 6kg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어요. 플루토늄의 경우에는 조금밖에 안 들어요. 자,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몇 개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최근에 57개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57개 곱하기
4 내지 6kg을 하면은 228에서 342kg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92년도에 신고한 수치가 0.09kg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몇 배가 늘었느냐? 2,500에서 3,800배 밖에 안 늘어났어요. 근데 2,500배에서 3,800배밖에 안 늘어났는데 이게 10만 배 늘었다고 뻥튀기를 한 겁니다. 뻥튀기를 쉽게 얘기해서. 자,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통일부는 뭐라고 해명하고 있느냐? 10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하기보다는 북한 핵의 능력이 지난 30년 전과 차이가 많이 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해달라. 아니 숫자를 내놓고 이런 취지 저런 취지가 어디가 있어요? 딱 하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북한이 이제 핵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그런 강조하더라도 2,500배, 3,000배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2,500에서 3,800개 늘어난 것만도. 근데 10만 배라고 하면 그것도 통일정책을 주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하면 말이죠. 이게 이 정동영의 공신력. 그러니까 이제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국제사회의 신뢰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북한 핵과 관련해서는 지금 한 번이 아니잖아요. 지난 4월에 국회 외통위에서도 북한의 지금 이제 제3의 우라늄 동출 시설로 평양 북도의 구성을 공개해서 파장을 야기한 바 있어요. 아직까지도 미국이 지금 이제 정보 제한 조치를 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매우 우려된다. 매우 우려된다. 이런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미 워싱턴에서 지금 이제 북한의 이제 핵 능력과 관련해서 말이죠. 지금 이런저런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한국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도 전문가마다 생각들이 다양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워싱턴에서 나돌고 있는 미국 내 전문가들, 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여러분께 시켜드리겠는데, 우선요, 한국의 안보와 관련해서 핵 우산, 그러니까 핵을 어떻게 하느냐 선택지, 현행 확장 억제 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 이거는 미국의 전략 핵 전력으로 한국에 대해서 핵 공격을 억제할 수 있다. 현행의 확장 억제, 현재의 미국의 핵 전략은 확장 억제 전략이 되는 거예요. 우산, 쉽게 얘기해서 이제 핵 우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다시 배치하자. 왜? 91년도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서 노태우 정권 때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서 빼갔어요. 이 빼간 전술핵을 다시 집어넣자 이겁니다. 요게 이제 저의 주장입니다. 저의 개인적.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토식 핵 공유를 하자 이겁니다. 미국의 핵무기를 통제하되 한국 전투기 조종사가 핵 임무에 참여하게 한다. 나토식 핵 공유. 우리 국내 전문가들 가운데서도 이 주장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네 번째가 한국이 아예 독자적으로 핵을 무장하자. 한국이 자체적인 핵무기를 개발해서 보유해가지고 독자적인 핵 억지를 갖자 이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크게 네 가지. 하나는 현행 확장 억제 전략. 두 번째로는 전술핵의 대배치 문제. 세 번째로는 나토식의 핵 공유 문제. 네 번째로는 아예 우리가 핵을 만들어버리자. 요렇게 지금 다양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트럼프 2기 전후로 미국의 핵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느냐? 비확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기존은요, 동맹과 파트너의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엄격히 제한해요. 그런데 트럼프 2기 들어서는 사우디에 우선 조건부로 우라늄 농축 가능성을 개방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 핵 억지 전략에 있어서 기존은요, 장거리 고위력 전략 핵 중심의 확장 억제 정책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 트럼프 2기 들어서는요, 단거리 저위력 전술핵 등 실제 사용 가능한 핵 옵션을 확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방위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확장 억제를 중심으로 북한을 억제한다 이렇게 돼 있고, 트럼프 2기에서는 북한 억제의 주된 책임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북한 억제 주된 책임. 왜 그러느냐? 지금 주한미군은요, 북한 억지가 아니고 중국 억지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억지는 한국 군이 가져라 이 얘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 내 전문가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글씨가 이렇게 좀 보일 수 있죠. 자, 로버트 피터스 한반도에 미국의 비전략 핵을 전진 배치하고 나토식 핵 공유를 논의해야 된다. 그리고 데릴 프레스는요, 미국의 핵 우산 전적인 의존을 실수하는 것이다. 한국의 독자 핵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요, 여기 로버트 매니 주한미군 철수와 한국의 핵무장을 맞바꾸자 하면 트럼프 반응이 지금 궁금해진다. 그 다음에 잭 쿠퍼 트럼프 정부는 한국에 북한 억지를 맡겨놓고 있다. 서울의 핵무장 논쟁을 가속화할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요 두 분, 데이빗 산트로인데요. 이분은요, 미국의 확장 억제는 더 이상 보장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동맹은 자율적인 능력을 켜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은요, 안켓 판단인데 이분은요, 북핵 고도화가 미 확장 억제에 부담이 된다. 그래서 워싱턴의 비확산 인식도 변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내 시각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한국한테는 조금 그동안에는 금시돼 왔는데 그래도 다양하게 미국 내에서도 말이죠. 지금 이제 입장이 바뀌고 있어요. 이 점이 이제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미국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자책 문제까지 미국 전문가도 다양하게는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이제 정책적으로 그게 채택될 가능성은 굉장히 어렵지 않나. 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요,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정상회담 재개 움직임과 한미 동맹 부담의 분담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독자 무장 논쟁이 워싱턴에서도 다시 불이 붙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요, 북핵 고도화와 미국의 대중국 전략 집중으로 확장 억제 신뢰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한국의 핵 옵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네릴 프레스 다트머스대 교수는 북핵 억지 책임을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전략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나토식 핵 공유 협정이나 아니면 한국의 독자 핵 능력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고요. 로버트 매닝 스틴슨 센터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적 동맹관이 주한미군 철수와 한국의 핵무장 맞교환 가능성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고요. 잭 쿠퍼 그 미 기업 연구소죠. AEI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정부보다는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서 더 개방적이다. 향후 서울에서 핵 확산 논쟁이 가속화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 내 반대 의견도 한국의 핵무장 대신에 비전략 핵무기의 전방 배치, 핵 공유 임무 참여를 통한 확장 억제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핵 옵션 논의 자체는 금기시 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자,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이죠. 이거 지금 조선일보가 그래도 상당히 문제의식을 갖고 말이죠. 이렇게 좀 다양한 미국 내 논의를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미 정부도 핵 전략을 지금 바꾸고 있어요. 억지 전략을. 그래서 저도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콜비 국방차관이 지난 8월 5일 날 미 전략사령부 비공개 연설에서 말이죠. 지역전에서의 제한적 핵 사용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미국의 합리적인 핵 옵션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 국방부는요, 중국과 러시아와의 지역 분쟁에서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단거리 저위력 전술핵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온 바 있어요. 자, 그래서 단거리 저위력 전술핵을 한반도에다 그래서 갖다 놔야 된다. 이럴 때 이게 저의 주장인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비확산 정책과 핵 억지 전략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과거에는 금기됐던 핵 관련 선택지들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잇따라 검토 대상에 오르고 있다. 오르고 있다. 자, 그래서 제임스 킴 스팀슨 센터 한국센터장은요,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충분한 고민과 창의성을 갖고 협상한다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모든 것이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이제 상당히 분명해졌다. 분명한 것은 미국 정책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과거 행정부에서는 가능하지 않았던 선택지들을 검토할 의향이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점이다. 그래서 한국 같은 나라들이 이 기회를 활용할 것인지, 활용한다면 어떤 방향을 택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저는 그래서 좀 보도에도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말이죠. 당연히 지금 이 시점에서는 최소한도 자, 요 두 번째 전술핵의 한반도체 배치 이거를 해야 된다. 지금 현재 현행 지금 한미 양국 간에 합의되어 있는 확장 억제 수준의 핵 우산 갖고는 김정은이가 실제로 핵전을 딱 불사했을 때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왜? 미국 내 여론 그리고 미 정부의 입장이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이 확장 억제를 100% 이행한다. 근데 전술 핵무기가 한반도에 있으면 이건 무조건 써야 되죠. 북한이 선제 공격을 해오면. 그래야 북한이 세컨드 스트라이크 다시 제2의 반격을 못해요. 그래서 핵 전 확전이 지금 이 뭐라 그럴까요?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게 저의 주장입니다. 자, 그리고 나토시 핵공유라든가 한국 독자 핵무장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아요. 자, 그래서 저는 시종일관 전술핵 한반도 재배 이건 뭐 제가 수십 년 전부터 주장해온 제 소신이 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고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트럼프님 아이고 하여튼 반갑습니다. 정동영 저놈이 장관이가 아이고 열불난다. 뭔 정부가 범죄자 소굴이고 아유 무슨 말씀인지 참 굉장히 저도 공감을 많이 합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